이번 8월은 한일 간의 대격돌이 펼쳐진다며 연일 일본 언론은 보도를 쉬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전격 시행된 막무가내 수출 규제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는 8월이라고 여겨지면서 양국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이 일본 기업을 정말 매각할 것인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만약 그런다면 50여 가지 이상의 보복 조치도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느닷없이 한국인이 좋아하는 독일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매일신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는 한국인들에게 뜻밖의 큰 웃음을 주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웃음을 준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뤄보도록 하고 우선 대략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뉴스의 내용은 역시 단순히 한국인이 선호하는 유럽 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라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한국은 독일을 좋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초라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기사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은 우선은 8월의 수출 규제 제2라운드 이전에 반한 혹은 혐한을 부추기는 역할도 하면서 한국이 자주 이야기하는 독일과 일본의 비교에 대한 항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독일과 일본을 자주 거론하며 애초에 수출 규제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독일이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사죄와 배상을 끊임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독일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식의 다소 이상한 논조로 이야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영국 BBC에서 조사한 국가 이미지에 대한 자료를 들면서 독일인의 65%가 한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한국에서 아무리 독일을 짝사랑해봤자 독일은 한국을 거들떠도 안 본다는 논리로 연결합니다. 한국인들은 독일을 가장 이미지가 좋은 국가로 뽑고 젊은 사람들은 독일에 취업하기도 원한다는 것이죠. 물론 영국 공영방송인 BBC에서 조사한 내용이라서 나름의 신중을 기한 조사 방식 기법이 도입되었겠으나 이러한 조사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당시 2013년이었고 독일인들은 한국과 북한을 헷갈려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독일 길거리에서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북이냐 남이냐라는 국적 확인 질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은 세계적인 인권 하위 국가로 여겨지니 부정적인 답변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결정적인 이유는 독일이 한국을 볼 때 일본 언론을 통해 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훨씬 독일에 다양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독일의 길거리에 일본 벚꽃을 심어놓았고 봄의 뒤셀도르프 거리에는 일본의 상징인 벚꽃이 피며 벚꽃 축제를 따로 할 정도로 일본과 교류가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독일과 일본이 관계가 깊은데 세계 2차 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맹이기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당시 독일과 일본은 무리한 전쟁으로 주변국들을 침공했는데 비슷한 컬러인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일본은 오랜 기간 독일에 공을 들였고 독일에서 아시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혹은 아시아에 특파원을 보낼 때에는 당연히 일본 도쿄나 관련 방송국을 통해 조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한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소개했을 리는 거의 없다는 사실은 쉽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이미지는 독일에 좋았을 리가 없고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한 일본 방송국은 한국을 독일에 소개할 때 파도 광부 등 불법 체류자 이미지로 그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G7에서 한국이 결국 일본의 반대에 막혀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사실을 한국에서는 강조하나 사실은 독일도 결국 한국이 들어있는 G7의 반대는 아니지만 무관심하다며 한국인들이 독일을 좋아하고 이민 가고 싶어하는 나라이며 독일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에 다시 이뤄진 독일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30%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28%로 비슷합니다. 한국은 글로벌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이어가는 반면에 일본은 독일에서 이미지가 점점 약화되는 데다가 한국과 관련한 이상한 일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일에 한국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을 2016년부터 집요하게 반대해오고 있습니다. 당시 수원시가 자매 결연을 맺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에 유럽 첫 번째 소녀상을 세우려고 합의를 봤습니다만 역시 똑같이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에이메 현에서 결사 반대를 하면서 프라이부르크 시장에 강력 항의해서 결국 소녀상 건립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독일 소규모 전시회에서조차 주일 대사관의 강력 항의로 10cm밖에 안 되는 소녀상이 철거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은 이런 일본 행동에 대해서는 차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은 철저히 과거에 대해서는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공공연하게 일본 측에서 독일의 이미지를 타협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일도 아직까지 과거에 대한 배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국가들이 있을 것입니다만 공적인 자리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과거에 대한 참여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전시회나 시 차원에서의 소녀상 동상 건립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독일의 소녀상은 2017년과 2020년에 각각 비젠트와 프랑크푸르트에 건립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일본에 대한 평가는 스스로가 그 점수를 낮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에 독일 관련 일본 뉴스는 한국에서 다소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된 베를린 궁을 복원하면서 박물관도 새롭게 재건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에 중국과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유물이 전시되는 공간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는 증거이며 독일을 좋아하는 한국이 겪는 수모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유물은 수천 점을 모아서 전시하는데 한국은 100여 가지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어서는 진짜 독일이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실제 독일의 베를린 박물관의 한 담당자는 조선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청나라 속국이었고 1905년부터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의 수집가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라며 한국 입장에서 듣기에 거북한 말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독일의 이러한 역사관은 분명 잘못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전시관 구조를 보면 중국 전시관의 일부에 한국 유물을 배치한 것은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자칫 중국의 속국이라는 느낌을 들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만약 한국인 관람객이 박물관에 들어간다면 중국과 일본에 비해 규모가 작아 낯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온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에서 전시되는 아시아의 유물들은 과거 유럽의 열강들이 아시아에서 약탈해간 것으로 수치스러운 느낌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관의 규모가 큰 것은 대륙의 규모가 큰 데다가 약탈했던 유물의 양도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유물은 구하기도 쉬운 점도 있으며 아시안들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물들은 과거의 선조들이 빼앗긴 것으로 어떻게 보면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따라서 자국에 유물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유물이 많이 약탈당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일본 뉴스처럼 자부심을 가질 사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박물관의 취지를 보자면 독일이 과거 나치 시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반성을 해온 반면 나미비아와 같은 식민지에 대한 반성은 작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성을 하자는 취지가 들어간 곳으로 다양한 아프리카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가 되기 때문에 영국에서처럼 약탈 유물을 당당하게 전시하는 일반적인 유럽 국가들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과거 반성 차원인 박물관이지 자국의 유물이 많다고 일본과 같이 좋아하는 그러한 취지의 박물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일본 뉴스가 한국에 잠시 웃음을 줬지만 막상 가장 한국 문화재를 많이 약탈한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의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강점기 때 수탈당해 일본에 있거나 해외로 반출되게 된 것입니다. 최근 유럽은 과거의 약탈한 문화재들을 각국으로 돌려주는데 좀 더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그랬고 독일이 과거 제국주의 때 했던 일을 청산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영국도 과거 대영제국 시대의 수탈한 문화재를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을 점점 더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일본도 언젠가는 과거 도굴해 간 문화재들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연일 한국에 대한 뉴스를 여과 없이 내보내면서 오히려 역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8월에는 그야말로 한국 때리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한국의 각종 뉴스가 풍년을 이룰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프씨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는 매년마다 5천여 명의 사람들이 떡을 먹다가 불상사를 당합니다. 특히 신년 설날 전후에 각 소방청에서는 위급 상황을 알리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수만 명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와 소방청에서 주의를 시켜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음력설 대신에 양력설을 쇠는 일본에서는 매년 신년이 되면 된장 국물에 떡을 넣어 끓이는 오조니를 먹습니다. 우리의 떡국과 비슷한 오존이라는 이 음식에 들어가는 떡은 쫄깃하고 찰져서 목이나 식도에 쉽게 들러붙습니다. 찹쌀로 만들어진 찰진 떡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이 숨지는 사고가 해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떡이 신비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통과 을의 음식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 설날은 물론이고 모든 명절이나 축일에는 떡을 빼놓지 않고 먹고 선물용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조니에 들어가는 카가미 모찌라는 찹쌀떡을 굳이 크고 둥글게 한 덩어리로 넣은 이유가 있는데, 떡의 둥근 모양이 신에게 제물로 바치던 구리 거울과 비슷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카가미 모찌를 3개 정도 놓은 후에 다시마, 곶감, 귤 등을 얹어 신이 머무는 가장 신성한 공간에 바치고 난 후에 온 가족이 복을 기원하면서 오조니를 만들어 먹습니다. 당연히 떡은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그 모찌를 길게 늘려가면서 목에 넘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모찌가 목에 다 걸리고 기도 폐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진 모찌를 설날 이후에 두고두고 먹으면서 또 기도 폐쇄가 되는 사고가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자 데일리 신초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왜 모찌 공포증은 없는가? 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18년도에 일본에서 기도 폐쇄로 인한 사망 사고가 4,606명이나 되고, 대부분이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숨진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뱀의 독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는 2명뿐인데, 일상에서 가지고 있는 공포심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포가 합리적이라면 교통사고를 조심하는 것 이상으로 떡에 대해서 조심하고 공포심을 가져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매년마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향 확증 때문에 떡은 좋다, 맛있다 라는 생각만 하기 때문에 아무리 떡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조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은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한다 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제발 떡에 대해서도 공포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조언하는 기사입니다. 지난 신년에도 도쿄에서만 9명이 떡을 먹다가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1일에는 90세 남성이 집에서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2일에는 78세 남성이 같은 이유로 의식불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올해 신년 1월에만 일본 전역에서 1,300여 명이 떡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인들은 실제 떡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C19와 독감 인플루엔자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한 달 만에 이렇게 큰 숫자의 죽음을 내는 떡이 가장 무섭다. 정월이라고 선물 떡을 많이 받았지만 나는 떡 공포증이 있다. 일본 정부와 소방청에서는 떡을 제발 잘게 잘라서 천천히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유아 등은 떡을 먹을 때 보호자들이 항상 잘 지켜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찌가 목에 걸렸을 경우에 응급처치법을 수시로 TV 방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청은 떡을 먹을 때에는 옆에 진공청소기를 항상 두고 먹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실제로 목에 떡이 걸린 사람들이 진공청소기로 떡을 뽑아내서 목숨을 구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공청소기를 입에 넣어서 순식간에 목에 걸린 떡이 빨려 들어오기도 하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의료적으로 가장 권하는 방법은 기도 폐쇄 응급처치법인 하임리히법입니다. 음식 등으로 기도가 막혀 질식 상태에 빠졌을 때 시술자가 환자를 안고 흉골 밑을 세게 밀어 올려서 이물질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 하임리히법을 영상으로 계속 소개하면서 만약에 떡을 먹다가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일본에서는 노인들이 혼자 생활하거나 노인들끼리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들이 떡을 먹다가 기도가 막히면 서로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당연히 그대로 숨이 넘어갈 수밖에 없고, 노인들이 모여 있어도 흉골을 세게 밀어낼 기운도 서로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모찌는 한국의 떡과는 제조 방법에 좀 차이가 있어서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찌는 찹쌀을 먼저 찌고 절구에 찧어서 만든 반죽으로 빚습니다. 한국에서 떡을 만들 때 쌀을 먼저 가루로 만들어서 찌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서 일본의 모찌가 더 찰지고 눌러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찰지고 목에 잘 달라붙는 모찌를 평소에도 단팥죽과 함께 즐겨 먹습니다. 또 요즘은 신년 설날 명절이 지나간 일본에서는 남은 떡을 매일 먹는 방법을 새롭게 서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선물로 들어오는 떡이 대부분 찰지고 잘 달라붙는 떡이다 보니 살짝 구워 먹거나 김에 싸서 먹거나 치즈와 올리브 오일과 함께 먹기를 권합니다. 사실 이러다가 또 기도에 걸려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설날에 위험한 일을 당하거나 며칠 있다가 당하거나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설날은 지났지만 매일 아침 떡을 먹고 있다. 한국 김에 말아서 간장에 찍어 먹으니 정말 맛있다. 남은 떡을 김과 슬라이스 치즈를 끼워서 먹고 있다. 설날 떡을 매일 먹고 있다. 떡을 콩가루에 단팥, 김, 간장 등 다양한 양념으로 많이 먹고 있다. 매 신년마다 거의 매일 많은 일본인들이 떡을 먹다가 목에 걸려서 기도 폐쇄가 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도 조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떡이 일본인들이 믿는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고 너무나 오랫동안 민간 관습처럼 내려오다 보니 아무리 위험하다 해도 주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라리 진공청소기를 옆에 두고 비상 대기를 할지 몰라도 크게 찰진 모찌를 먹는 것을 즐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많은 노인들이 독거노인이거나 요양원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위급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도 큰 원인입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와 소방청과 언론들이 나서서 교육하고 경고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무병장수를 빌면서 떡을 먹다가 기도 폐쇄가 바로 되는 것은 무슨 경우일까요?